어느 가을 새벽이었습니다. 수원 영통구의 한 다세대 빌라에서 20대 여성이 혼자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눈을 떠보니까 낯선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남성은 여성의 입을 화장지로 틀어 막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 소리치면 죽인다. 여성은 남성의 손을 물며 반항했는데요. 남성은 주먹으로 여성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아, 어떡해. 어떡해. 너무 끔찍하죠. 그 순간 여성은 필사적으로 소리를 칩니다. 저는요! 살려주세요! 누가 신고 좀 해주세요! 남성은 당황한 듯 곧바로 현관문을 열고 도주했습니다. 사실은 가장 안전해야 될 집이잖아요. 어떻게 들어왔대요? 현장은 그 대학생, 그 사회 초년생, 그리고 1인 여성 가구가 밀집해 있는 원룸과 다가구 주택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구조상 외부인의 침입에 아주 취약한 환경이었습니다. 외벽에 가스 배관이 있고 또 난간 같은 것들이 있어서 발판이 되어주거든요. 너무 대범한데, 범인이. 피해자의 집은 보통 건물 1층보다 약간 높았어요. 범인이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간 걸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집에 여성이 혼자 사는 걸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이 범인은 피해 여성을 며칠간 지켜보다가 혼자 사는 것을 확인한 이후 침입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서가 좀 있었나요? 거의 없었습니다. 침입한 시간이 새벽 3시라 목격자도 없었고 지금처럼 골목마다 CCTV가 있던 때도 아니었기 때문에 범인의 동선을 추적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유일한 단서가 피해자의 진술뿐이었는데요. 피해자가 가해자의 인상착의를 정확히 기억할 수가 없었어요. 극도의 공포 상황이었잖아요. 사람의 뇌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일단 살아남는 것에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피해자가 범인을 봤더라도 얼굴이나 옷차림 같은 구체적인 정보는 흐릿하게 남게 되는 거죠.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범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럼 방법이 없는 건가요? 범인이 남기고 간 것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예요? 범인이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와서 창문을 통해 침입하는 과정에서 창틀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지문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문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고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도 지문은 서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원 확인에서 지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군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조금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죠? 조각 지문이었습니다. 조각 지문이 뭘까요?
온전하지 않고 일부만 남겨져서 동일한 지문을 찾을 수 있을 만큼 특징이 충분하지 않은 지문을 말합니다. 손가락이 표면에 충분히 닿으면 이제 비교적 지문이 온전하게 남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으로 이제 스치듯 접촉하거나 미끄러지듯이 그렇게 건드리게 되면 접촉이 약해서 지문의 일부만 남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조각 지문만으로는 범인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말씀이겠네요. 당시 창틀에서 채증한 조각 지문을 과수팀이 보내서 분석을 했습니다. 결과는 검색 불발견. 아유, 결국은 이 사건은 미제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수원 남부경찰서에 한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새벽 5시 반경 수원 영통구에 있는 한 그 반지하 건물 안에 여성의 집에 한 남성이 침입을 한 겁니다. 범인은 방범창을 뜯어내고 창문을 통해서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2년 전 사건이랑 너무 유사한데요? 범인은 자고 있는 여성을 깨워서 목을 조르고 소리 지르면 죽이겠다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성폭행을 하고 돈까지 빼앗아서 달아난 거죠. 잡았나요, 이번엔? 새벽 시간이라 목격자도 없었고요. CCTV로도 추적이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범인은 현장에 조각 지문을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안타깝네.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지문 분석을 의뢰를 했는데요. 여전히 검색 불발견이라는 이제 회신을 받았습니다. 아휴, 답답하다 진짜. 아, 단서는 사실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고 좀 화가 나더라고요. 이 사건이 발생한 열흘 이후 또 다른 사건이 접수됩니다. 피해자는 23세 여성이었습니다.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새벽 4시쯤 귀가했는데요. 반지하에 있는 집안의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에 한 남성이 뒤에서 문을 밀치고 침입했습니다. 이 남성은 그대로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목을 조르면서 소리치면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 현금 17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고 성폭행을 한 이후 도주합니다. 연쇄 범죄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 수사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단순히 사건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는 거죠. 빨리 범인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형사들도 바짝 긴장을 하게 됩니다. 이 경찰 내부에서는 속칭 수원 발바리 사건이라 부르며 본격적인 수사에 몰입합니다. 이놈을 잡지 못하면 추가 피해자가 계속 나올 거라는 압박감이 이제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범인이 현장에 남기고 간 건 조각 지문뿐이라 아주 난감했었습니다. 이미 검색 불발견 이 의견을 받았잖아요. 하지만 연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007년 9월 발생한 조각 지문의 재감정을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2007년 당시에는 지문 자동 검색 시스템의 성능이 좋지 않다 보니 후보군 100순위까지 전문가가 하나하나 몇 번씩이나 하루 종일 들여다봐야 했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사건의 지문 감정을 해도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한번 검색 불발견된 지문을 다시 검색한다는 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또 조각 지문이다 보니까 재감정을 한다고 해도 범인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은 지문 자동 검색 시스템의 성능이 일단 비약적으로 발달했어요. 자료도 고도화하고 검색 알고리즘도 좋아지고 속도도 빨라지고 최근에는 AI 기술까지 접목되면서 예전에는 찾기 어려운 지문도 지금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묻혀져서 진짜 잊혀진 사건들도 밝혀질 가능성이 생겨난 거잖아요. 너무 다행입니다. 그래도 연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수작업으로라도 다시 한번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경기청 과학수사팀은 물론이고 경찰청이 본청에도 간곡하게 재검색을 의뢰를 했었습니다. 과학수사팀에서 해당 조각 지문에 대한 재검색을 진행했었습니다. 수많은 검색 후보군들을 전문가들이 다시 한번 일일이 대조했었습니다. 제발 좀 용의자가 나와야 될 텐데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입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사실상 단서는 이 조각 지문 이거 하나뿐이었거든요. 2달 뒤 판독 결과가 나왔습니다. 범인이 제발 나왔으면 좋겠다. 드디어 특정되었습니다. 됐네. 잡았다 요놈. (2007년 11월 5일) 오후 1시 30분 수원 남부경찰서 강력팀이 수원의 발발이의 집을 급습했습니다. 범인 혼자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순순히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리고 별다른 자응 없이 체포가 됐었습니다. 수원 일대를 공포에 빠뜨린 연쇄 성폭행범은 박병화. 당시 나이 24세였습니다. 어차피 검거된 거니까 다 털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박병화를 추궁을 했는데요. 뭐야, 이 범죄 기록이 또 있어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확인된 범행만 총 8차례였습니다. 그런데 박병화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 신문에도 나왔던 되게 유명한 형사님, 저를 잡아줘서 고맙습니다. 저를 멈추게 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박병화에게는 아마도 2가지 감정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성도착에 대한 욕망과 또 범행 자체에 대한 죄책감인 거죠. 욕망과 죄책감이요? 범죄를 저지를 때는 공감 능력이 거의 작동하지 않는 아주 잔혹한 연쇄 성폭력 범죄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나도 모르게 여성의 뒤를 쫓다가 순간 이성을 잃고 성폭행을 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랬다고요? 너무 철두철미하게 느껴지는데.
처음에는 타인의 사적인 모습을 몰래 지켜보면서 성적인 흥분을 느끼는 거죠. 집안을 엿본다거나 샤워나 탈의 장면을 몰래 관찰하는 식의 관음 행동이 있었을 겁니다. 너무 소름 끼친다. 반복되고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음 행위만으로는 자신의 어떤 성적 욕구를 다 만족시키지 못했을 거거든요. 욕구가 점점 진화하면서 성폭행까지 넘어가지 않았을까. 이러한 성적 욕구는 성도착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럼 그런 성도착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어린 시절에 이 성범죄를 당하는 등의 어떠한 왜곡된 성 경험을 겪고 이 왜곡된 성의식이 성도착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 청소년기에 성에 대한 관심이 과도하게 억압되다 보면 아주 정상적인 성욕구에도 건강하게 분출하지 못하고 비틀린 형태로 표출되는 것이죠. 박병화의 경우에는 20살 무렵부터 범행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아마 고등학교 때 억눌렸던 성적 욕구가 성인이 되면서 왜곡된 방식으로 분출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욕망 때문에 범행을 저지르지만 동시에 이 범행 후에는 이 피해를 줬다는 죄책감 혹은 이 처벌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을 걸로 보여요. 하지만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지 못했고 검거 이후에는 긴장감이 해소되면서 스스로 약간은 안도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를 잡아줘서 고맙습니다. 사실 이거는 너무 변명처럼 들리지 않아요? 많은 성범죄자들이 스스로 합리화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했다. 뭐에 씌인 것 같았다. 변명을 많이 합니다. 이는 반성하는 게 아니고 회피하는 행동으로 보여야 되거든요. 성폭행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대상을 물색을 하고 추적을 하고 끝내 범행까지 한 행동들. 스스로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많았음에도 돌이키지 않는 거죠. 죄책감이 조금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잡아줘서 고맙다. 이러한 식의 말들은 아주 무책임한 변명일 뿐입니다. 박병화에 대한 판결 어떻게 났나요? (2008년) 1심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박병화가 항소를 진행했습니다. 응? 아니 잡아줘서 고맙다며 뭘 항소를 해요? 항소심에서는 11년형으로 감형이 됐어요. 감형이 왜 된 거야 또? 피해자 8명 중 6명과 합의를 했습니다. 또 나머지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의 공탁금을 부은 게 또 참작이 됐고요. 결국 대법원에서 11년형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합의했다 해도 형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피해 사실을 못 밝힌 피해자들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이제 다 끝난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박병화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왜요? 2010년에 우리나라의 새로운 법이 시행되는데요. 바로
DNA 신원 확인 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속칭 DNA법이라고 해요. 이 법은 성폭력, 살인 같은 중대 범죄를 저지른 강력범의 DNA를 채취해서 국가가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박병호의 DNA도 등록이 됐는데요. 그 얼마 뒤 미제로 남아있던 또 다른 성범죄 사건의 DNA와 박병호의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아, 맙소사. 미치겠다. 자백하지 않은 범죄가 더 있다는 거잖아요. 보통 사람이 아니네요. 이분. 최악이다. 2002년 12월 새벽 1시 30분경이었습니다. 박병환은 한 여성의 집 출입문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성이 깜빡하고 열쇠를 꽂아두었던 거죠. 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자고 있는 여성에게 이불을 덮어 씌운 후에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 라고 협박하면서 성폭행하고 형 30만 원을 강취해서 달아났습니다. 근데 패턴이 똑같네요. 근데 무려 10년 동안 미제로 남아있던 거예요. 박병호가 수감 중인 교도소로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던가요? 컴퓨터 자격증 공부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도 좀 많이 찐 상태였고요. 박병화, 너 2002년에 성폭행한 적 있지? 형사님, 이 사건을 바꾸면 어떡해요? 저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가 처음부터 제대로 얘기를 했었어야 될 거 아니야? DNA가 너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어. 나가면 새롭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적반하장도 유분수네요. 애초에 제대로 얘기를 했었어야지. 이게 네가 지금 화를 낼 일이냐. 이렇게 좀 꾸짖기도 했었습니다. 본인이 반성을 해야 되는데 교도소에서 잘살국리만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사건도 유죄로 인정받아 1년 6개월 징역형이 추가됩니다. 사필 규정이네요. 근데 언젠가는 다 밝혀집니다. 이 사건이 2007년이니까 이미 출소를 했겠네요. 그랬네. 경기도 수원 일대에서 연쇄 성폭행을 저질렀던 박병화가 15년 수감 생활을 마치고 오늘 출소했습니다. 인근에는 대학교가 있고 일대가 원룸촌이어서 대학생이 많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학생들이 거의 많죠. 이렇게 학생,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거의 다 여성들인데 반경 500m 안에 어린이집 2곳과 초등학교 1곳이 더 있습니다. 주민들은 성범죄 전과자가 이웃이 된다는 소식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아, 나라도 불안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대학과 초등학교 어린이집 다 있는데 부모님들이 어떻게 마음 편히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거나 밖에 외출을 시킬 수가 있겠어요. 성범죄자들의 주거, 재범 문제는 사회가 계속 고민해야 될 문제가 분명합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그 시간 이후로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사건을 언급하는 것 자체로도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부디 트라우마에서부터 극복하셔서 꼭 회복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